어느 날 문득 우리 삶에 찾아온 큰 슬픔. 평온했던 아침이 한순간에 혼란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후반부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갑자기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은 거의 없지만 준비된 마음과 지식은 그 어려운 시간을 조금이나마 덜 혼란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중년기를 지나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건강, 재정, 심지어 유산 정리까지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확실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는 미루기 쉽습니다. 건강한 60대, 70대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서도 갑작스러운 이별의 순간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김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어느 아침 갑자기 잃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남편을 깨웠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처음엔 잠이 깊은가 했는데 만져보니 너무 차가워서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종종 판단력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감정을 추스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시고 가능한 한 차분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분명한 사망 징후가 보이더라도 즉시 응급의료 서비스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집에서 가족이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정확히 상황을 설명하세요. 주소와 찾아오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것 같은데 구급차를 부르는 게 맞나? 하고 망설이시지만 이는 법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의사나 응급구조사가 아닌 이상 사망을 확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영수 씨는 어머니를 갑자기 잃었을 때 이 과정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처음에는 119에 전화하는 것이 번거롭고 의미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연락 한 통이 이후의 모든 절차에 필수적이더군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확인하고 절차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훨씬 복잡해졌을 겁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그들이 사망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들은 심폐소생술 CPR을 시도하거나 경우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할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명백한 사망 징후가 있다면 다음 단계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망진단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이후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문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고인이 만성질환으로 치료 중이었다면 담당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는 환자의 병력을 알고 있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구급대원은 보통 경찰에 연락하며 경찰은 상황을 확인한 후 검시의를 부르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을 주선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질문에 당황하지 마세요. 이는 모든 갑작스러운 사망에서 표준 절차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가능한 한 정확하게 고인의 건강 상태, 최근 행동, 발견 당시 상황 등을 알려주세요. 때로는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사고사, 자살 의심,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망 등의 경우에는 검찰 지시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부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불명예스러운 절차가 아니며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신 남편의 부검에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 그 결정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평소 건강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 원인을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검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서 거부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았다면 우리 아들, 딸들이 건강관리를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사망진단서를 받으면 반드시 여러부 복사해두세요. 장례 절차, 사망신고, 보험 청구, 은행 업무 등 여러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물론 큰 슬픔과 스트레스 속에서 진행됩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지지뿐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임에도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죽음은 더욱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을 미리 갖추는 것은 결코 불길한 생각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망진단서를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장례식장에 연락하고 고인을 모시는 일입니다. 이 과정도 차분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례식장을 선택할 때는 고인이 생전에 원했던 장소가 있는지, 가족들의 접근성은 어떤지, 비용은 적정한지 고려하세요. 요즘은 대형 병원 장례식장, 종교시설 내 장례식장, 독립장례식장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정철호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 당황해서 가장 가까운 장례식장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곳이 너무 비싸고 서비스도 좋지 않았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미리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평판이 좋은 곳을 선택했더니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장례식장을 결정했다면 즉시 연락하세요.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24시간 운영됩니다. 전화할 때는 고인의 성함, 나이, 현재 계신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고 종교의식이 필요한지, 원하는 장례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말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상황과 비용을 안내하고 장례 지도사를 보내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모시는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보통 장례식장 직원 2~3명이 특수 침대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의송 전에 가족들이 고인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인이 평소 좋아하던 옷으로 갈아입히거나 머리를 단정히 하는 등의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간단한 기도나 의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시신 이송은 보통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 미리 경비실에 연락하여 화물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 좋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고인은 먼저 염습실로 모셔집니다. 여기서 전문 장례 지도사가 고인의 몸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과 입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2~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가족들은 이 시간 동안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장례 일정과 비용 등에 관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염습과 입관이 끝나면 고인은 빈소로 모셔지고 가족들은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다음으로 장례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매장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화장을 선택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이 결정은 고인의 평소 뜻이나 가족들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면 됩니다. 매장은 고인의 몸을 관에 넣어 땅에 묻는 방식입니다. 가족 묘지가 있거나 선산이 있는 경우 또는 종교적 이유로 매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은 후손들이 직접 찾아가 벌초와 성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화장은 고인의 몸을 불에 태워 재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화장을 선택하면 화장장을 예약해야 하는데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명애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당연히 매장을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생전에 화장을 원하셨대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화장 후 수목장을 하니 자연과 함께하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화장 후에는 봉안당에 모시거나 수목장 또는 자연장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봉안당은 화장한 유골함을 모시는 건물입니다. 수목장은 나무 아래에 화장한 유골을 묻고 그 위에 나무를 심는 방식이고 자연장은 산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장례 기간도 결정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3일장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가족 상황에 따라 1일장부터 5일장까지 다양합니다.
장례 기간이 길수록 멀리 있는 친지들이 조문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만 그만큼 비용과 체력적 부담이 커집니다. 장례식의 형태도 선택해야 합니다. 종교가 있는 가정은 해당 종교의 의식에 따라 진행합니다. 불교는 천도제, 기독교는 입관예배와 발인예배, 천주교는 연도와 장례미사 등 종교별로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장례나 간소화된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인의 생전 모습이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장례식도 늘고 있습니다. 좋아하던 음악을 틀거나 생전의 사진을 전시하거나 생애를 기리는 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합니다. 장례식 진행 중에는 상주와 유족들의 역할도 정해야 합니다. 누가 상주가 될 것인지, 조문객 맞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식사 접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상의해야 합니다. 상주는 보통 장남이나 맏며느리가 맡지만 요즘은 고인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례 방식에 따라 비용도 크게 달라지므로 장례식장에서 견적서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고인을 예우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장례를 진행하는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고인의 주민등록이 정리되고 여러 공적 기록이 변경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사망신고는 고인의 주소지나 사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져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장례 중에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됩니다. 김영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사망신고를 했는데 장례 중이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온라인으로 신고했더니 정말 편리했습니다. 사망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망진단서 원본과 신고인의 신분증입니다. 사망진단서는 병원이나 의사에게서 받은 것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자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인은 보통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친족 순으로 할 수 있으며 동거하던 친족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사망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 작성을 안내해드립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고 이 정보는 여러 기관에 함께 통보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선거명부 등에서 고인의 정보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관에 완벽히 통보되는 것은 아니니 은행이나 보험회사, 통신사 등은 별도로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망신고 후에는 기존의 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각종 공과금, 카드, 결제, 보험료 등의 자동 이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고인의 재산과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고인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등의 형태일 수 있으며 고인의 서랍이나 금고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겨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해진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며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부모도 없는 경우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항상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확정되면 고인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은 크게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 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집이나 땅 등의 재산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으로 각 금융기관의 사망신고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금융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어요.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모르니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죠.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사망자 금융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더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보험금은 별도의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망 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명시된 수익자에게 지급되므로 상속 재산과는 별도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재산 파악과 함께 고인의 부채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카드 대금, 세금, 공과금 등의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석 달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상속세 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지연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들끼리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는 서로 감정이 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미리 대화를 나누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부모님이 건강할 때 상속 문제에 대해 가족 회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누구에게나 큰 아픔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여러 행정 절차를 마친 후에도 남겨진 이들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그리움과 슬픔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슬픔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눈물이 많이 나고 어떤 분은 말이 없어지고 또 어떤 분은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식욕이 없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반응들은 모두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가족 간의 대화와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고인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슬픔을 나누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서로 물어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의 경험을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기만 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경험을 한 친구들과 만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렵겠지만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가벼운 운동 등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을 함께 나누거나 고인의 취미였던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슬픔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상담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세요.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은 더욱 그리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인의 생일, 기일, 명절 등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세요. 추모식을 갖거나 고인이 좋아했던 장소를 방문하거나 고인을 기리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의 강도는 점차 약해지겠지만 그렇다고 고인에 대한 사랑과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며 점차 고인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의 사망 발생 시 대처 방법부터 장례 절차, 상속 정리,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 돌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리고 남은 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중요한 여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과 솔직히 대화하여 자신의 뜻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언젠가 가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미리 나누어두면 남은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간단히 메모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다독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고인을 존엄하게 배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